69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틀을 깨는 사고력. 저자 양채농. 출판일 2023년 10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생각의 틀을 깨라. 책 소개. 16살 스타트업 CEO, 천재 프로그래머, 12캐커 출신의 세계 최연소 대만 디지털 장관의 사고력. 오드리 탕의 혁신적인 사고에 전 세계가 주목하다.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더 이상 선형적 사고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틀을 깨는 디지털 천재의 사고법. 천재 프로그래머 장관 오드리 탕의 머릿속을 탐구하다. 오드리 탕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천재다. 14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독학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검색 엔진 회사를 창업하고 3년 뒤인 19살 때에는 실리콘밸리로 스카우트 되어 애플과 벤큐 등의 IT 기업에서 일했다. 24살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인생을 시작했다. 2016년 35세의 나이로 대만 사상 최연소 디지털 담당 장관으로 임명된 오드리 탕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나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 첫 번째 신인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드리 탕은 전통적인 학습 체계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공부하고 현명하게 시간을 관리한 덕분에 분명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고, 업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오드리 탕이 어떻게 독학해 자신의 사고 체계를 만들었으며 실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낱낱이 공개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삶 속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복과 지적 호기심까지 충족하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설명한다. 그녀는 전통적인 선형적 사고와 업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세계의 큰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독서하고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저자 소개. 저자 양채농, 인문학자. 대만 정치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년간의 뉴스 심층 보도 경력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사고의 틀을 깨고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근본적 변화가 닥쳐오고 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아날로그 세계라는 큰 틀 안에서의 파도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의 변화는 아날로그라는 세계의 틀 자체가 디지털로 바뀌는 허리케인급의 경천동지할 변화다. 당장 10년 후에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처리하며 사회생활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과거에 했던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런 급격한 대변환에 적응할 수 없게 됐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변화이기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인물이나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지구를 덮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를 알려준 한 천재에게 전 세계가 주목했다. 오드리 탕의 혁신적인 사고에 전 세계가 주목하다. 오드리 탕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를 체득한 IQ 160의 어린 천재였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어린 천재가 혼자 고립돼서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는 상황을 숱하게 목격했다. 그런 부정적인 사례와는 달리 오드리 탕은 많은 사람과 교감하며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다. 학교를 그만둔 후 대만 최초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 쿠오벳 소셜미디어 사이트 사이베리를 동료들과 함께 개발했다. 또한 메타 검색 엔진 및 데스크탑 검색 엔진 퓨전 서치를 개발하여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기를 얻기도 했다. 19세인 2000년에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로 스카우트되어 애플 등 세계 최고 기업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다. 오드리 탕의 천재성에 주목한 대만 행정부는 그녀를 35세의 젊은 나이에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 장관급으로 임명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오드리 탕은 자유롭게 디지털 기술과 문화를 다루며 마스크 지도 앱을 개발해 전 세계적 재앙으로 몰아쳤던 코로나 팬데믹의 폭풍 속에서 대만 사회를 굳건히 지켜냈다. 생각의 틀을 깨라. 새로운 세계는 당신의 것이다. 생각하는 방법이나 지식, 세계를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오드리 탕은 마치 미래에서 찾아온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통찰을 선물한다. 이 책은 총 4개의 부로 구성됐다. 일부에서는 생각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자신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어린 시절 경험과 독학의 길을 선택하며 얻은 깨달음을 곁들여 설명한다. SF 소설과 고전 읽기를 통한 깊이 있는 사고와 공동 작업을 통한 아이디어 형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프롤로그. 어린 시절 따돌림 때문에 유치원 3곳, 초등학교 6곳을 옮겨 다녀야 했다. 게다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아 어릴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내 주위를 맴돌았다. 14살에 심장수술을 받은 뒤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4살부터 14살까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오늘 밤 잠들면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고, 이는 나의 인격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이때 나는 생각했다.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무엇이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IQ 160으로 14살 때 중학교를 중퇴하며 독학의 길을 선택했다. 집이 아닌 배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호기심을 풀었다. 또한 독학을 선택했다면 더더욱 공동체나 모임에 참여해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생 좌표를 찾기 위해 나는 대학의 여러 수업을 청강하기 시작했다. 철학 사상,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부터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갔다. 그 후 10대에 회사를 여러 개 창업했고 대만과 실리콘밸리에서 프로그래머로 성공을 거두었다. 애플과 옥스퍼드 대학 출판국의 고문을 맡기도 했지만 나는 개인적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 정부와 정책을 개선하는 시빅 해커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24살이 되던 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남성을 버리고 여성으로의 남은 여생을 선택했다. 2016년 세계 최초로 트랜스젠더 장관이 된 오드리 탕은 현재 대만의 디지털부 장관으로 행정 및 정치의 디지털화를 이끌고 있다. 대만 정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독특한 인물, 오드리 탕. 그녀는 현재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오드리 탕은 이 책을 통해 사고, 독서, 업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등 모든 면에서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눈다. 깊은 사고는 언제나 독서에 답이 있다. 많은 유명인이 SF 소설을 좋아하는데 오드리 탕도 예외가 아니다. 어린 시절 오드리 탕의 독서량은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많았다. 초등학교를 6번 옮겨 다니면서 중간에 학교를 쉬는 기간도 있었고 일주일에 며칠만 등교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남는 시간에는 거의 항상 책을 읽었다. 독서를 통해 그는 따돌림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심리학 관련 책들을 읽으며 아이들이 자신을 따돌리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만약 상대적으로 자신이 월등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초조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시의 책을 읽으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면 아마 인간관계 속 불편한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책 중에서도 특히 SF 소설을 좋아했다.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SF 소설을 읽어보세요. 미래를 알고 싶다면 SF 소설을 읽어라. SF 소설과 미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사실 과학기술계의 두 거물 창업가인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도 SF 소설을 매우 사랑한다.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우주탐사 회사 스페이스X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SF 소설을 매우 좋아했다. 그는 더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어린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는데 그때 자기 옆에 함께 있어준 것이 바로 반지의 제왕과 파운데이션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하느나 제국이 붕괴하면서 찾아온 암흑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SF 문단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의 고전 SF 소설 파운데이션 시리즈 같은 작품들은 그가 훗날 우주를 탐구하는 동력이 되었고 평생 SF 소설의 열렬한 팬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머스크는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던 SF 소설가 고 이언 뱅크스의 작품 게임의 명소에 나오는 2대의 우주선 이름으로 스페이스X의 무인 우주선 이름을 지었고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도 자신이 선정한 올해의 책에서 뱅크스의 작품을 추천했다. 오드리 탕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SF 소설을 읽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SF 소설은 늘 미래 세계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의 따돌림 때문에 잠시 학교를 쉬었을 때 그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애벌레 철학 교실에 다녔다. 아동 철학을 널리 알린 양마오슈 선생님이 만든 애벌레 철학 교실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그저 아이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할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지 정하게 도와주는 것뿐이었다. 오드리 탕은 비판적 사고부터 배려하는 사고, 창조적 사고에 이르는 모든 사고방식을 애벌레 철학 교실에서 배웠다. 그때 만난 또 다른 선생님으로 대만대학 수학과 교수인 주젠정이 있었는데 그는 대만의 유명한 수학 교육자였다. 그는 오드리 탕이 물리학과 수학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9살이던 오드리 탕에게 아시모프의 SF 소설을 추천한 사람이기도 했다. 아시모프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SF 소설가로 전 세계 SF 소설 팬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이다. 20세기 서양 최고의 SF 소설가 중 한 명인 아시모프는 평생 총 400여 권이 넘는 소설을 출간했고 그중 파운데이션이나 로봇 시리즈가 가장 유명하다. 오드리 탕이 어렸을 때는 아직 인터넷이 널리 퍼지기 전이었다.
따라서 아시모프의 SF 소설에서 언급된 음성 입력법과 같은 과학 기술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SF 소설가들이 과학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소설에 미리 써놨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블랙미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화의 내러티브를 통해 과학 기술의 발전이 결국 인류에게 어떤 병폐와 발전을 가져다 줄지 탐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전이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아시모프의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간의 번영을 위해 로봇을 발명하지만 로봇이 스스로 의식을 가지면서 심지어 자신이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시작했던 처음의 목표와 어긋나는 행동을 벌이는 상황이 묘사된다. 아시모프의 많은 소설이 바로 이런 내용을 주된 스토리라인으로 잡고 주변 인물들이나 묘사는 모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등장한다. 어린 오드리 탕은 아시모프가 쓴 과학기술 윤리에 관한 생각을 접한 뒤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과학이든 기술이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 당시에는 문제점을 알 수 없고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과학기술 도구를 연구하고 발명하는 것은 대부분 당연히 다음 세대를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지만 말이다. SF 소설 속 과학기술이 몰고 오는 사회 변화를 보면서 오드리 탕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윤리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다리를 건설할 때 자재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공들여 짓지도 않는다면 그 다리가 지금 당장은 무너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모프의 소설 속 시간 배경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에 걸쳐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다. 수많은 도구의 발명이 모두 당장을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에도 쓰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당장의 쓰임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실은 당장 사용한다는 첫 목적과 달리 세월이 지나고 점점 그 도구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고 결국 이를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된다. 어차피 작년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니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당장 사용한다는 당시의 설계 목적을 벗어나 후대의 사람들이 그 도구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는 사회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되었던 초기 목적과도 어긋나게 된다. 오드리 탕은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프레온가스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을 예로 들었다. 이는 처음에는 좋은 발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자외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늦게나마 이런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보완하기 시작했지만 만약 후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면 지금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SF 소설은 소설가가 가상의 시공간에서 미래에 대한 수많은 상상을 펼쳐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다. 하지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과 같이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현실 세계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문명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명한 각종 신기술이 훗날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했고 이미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후대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현 시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온난화 현상의 폐해를 막을 수는 없다. 그저 어떻게 이 상황에 적응할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시모프의 소설이 사람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이다. 오드리 탕은 또 다른 예로 쿠키의 기술을 들었다. 이 기술이 발명되면서 수많은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쿠키도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액세스한 데이터는 다른 사이트의 광고주들도 모두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쿠키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판매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 쿠키를 발명할 때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었지만 발명할 당시에 쿠키의 기능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고 결국 본래 목적 외에 수많은 다른 사용법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훗날 구글이 더블클릭 인터넷 광고 서비스 회사를 사들인 뒤 모든 영업 가치가 이 잘못된 쿠키 사용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 구글 역시 이미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의 주요 개발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발등을 자기가 찍을 순 없었다.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없앤다면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주수입원을 없애는 꼴이니 구글은 당연히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상황이 그래도 너무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은 인터넷상에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사파리나 파이어폭스 같은 웹브라우저들이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결국 크롬 역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대부분의 개발자가 이미 쿠키에 적응된 상태였다. 결국 쿠키라는 기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생긴 허점을 보완하는데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장장 20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아시모프의 SF 소설에서 말한 과학기술의 윤리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다. 어떤 기술이나 물건을 발명할 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년 후 혹은 더 먼 미래의 인류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드리 탕은 나의 창조는 당신의 창조를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창조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모든 직원을 창업 파트너로 대우하라. 소셜 텍스트에 들어갔을 때 오드리 탕은 어른처럼 행동하라. 라는 회사의 휴가 수칙에 큰 울림을 느꼈다. 이 수칙의 의미는 휴가를 너무 짧게 신청하지 마라. 그러면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지 않다. 하지만 휴가를 너무 길게도 신청하지 마라. 그러면 회사에도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되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자주 언급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같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창업 파트너처럼 일해 주길 바란다면 그들을 창업 파트너처럼 대우해야 한다. 만약 창업 파트너를 부하 직원처럼 대한다면 그는 서서히 부하 직원 정도의 일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2가지. 명령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드리 탕은 매주 고정적으로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공유하게 했다. 오드리 탕이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일을 할 때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리내어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위 WOL Working Out Loud 방식이다. WOL은 존 스태퍼가 제시한 업무 방식으로 자신이 현재 하는 일이나 학습 내용을 주도적으로 공개하고 공유와 피드백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드리 탕은 사람들이 소리내어 일하도록 격려한다.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 게시판이나 채팅방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사무실의 투명 유리벽에도 게시판 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자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와 구체적인 진행 상황, 각각의 일을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각각 포스트잇에 써서 구상 중, 진행 중, 예상 완료 시점 섹션에 나눠 붙인다. 그러면 사무실 동료들은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게시판, 채팅방, 화상회의, 위키, 공용 시산표 등 디지털 도구들 덕분에 팀원들이 실제 수많은 공간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원 사무실에서부터 소셜 이노베이션까지 그들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 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함께한다는 느낌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누구든 새로운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온라인 위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다. 리더로서 오드리 탕이 매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판을 보는 것, 즉 행정원의 샌드스톰.io를 통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확인하는 것이다. 모두가 그곳에 업무 내용을 아주 상세히 올려놓기 때문이다. 각자의 업무를 모두 공개하고 동료들이 하는 일의 맥락을 알고 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 만약 어떤 생각을 제시할 때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사무실의 각 부서 동료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한다. 판보기를 통해 오드리 탕은 자신을 큐레이터라 생각하고 어떤 퍼즐 조각을 이어 붙여야 완벽할지 고민한다. 즉, 증폭기의 역할을 맡아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방법이 더 좋은지 살펴보고 그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녀는 수평 관리를 위해 꼭 특정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런 기술들은 그저 사람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자신을 관리자로 여기는 것이다. 이때 관리자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평적 조직 관리로 인해 제품을 기한 내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위험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오드리 탕은 당연히 제 리더가 감당해야 합니다.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원래 리더의 일이니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리더라고 해서 모든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작스럽게 팬데믹이 발생하자 대만 정부는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하고 약국에서도 약사들이 번호표를 발급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마스크 지도 숫자에 혼선이 생긴 것이다. 이 상황에서 오드리 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 곧장 약국으로 달려가 약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터넷에서도 많은 약사가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모두가 함께 생각한 결과 백그라운드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충돌하는 부분이 사라지는 방법을 찾았고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했다. 리더는 만능일 필요가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조직 전체가 함께 직면한 것이므로 함께 의견을 내고 해결 가능한 사람을 찾아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오드리 탕은 리더에게 꼭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더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는 것과 강한 멘탈을 소유하는 것이다. 리더가 과감히 체면을 내려놓으면 공동 창조 방식을 장려할 수 있다. 그러면 팀에는 주도적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생기고 기업도 오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의욕이 넘치고 모든 일에 능동적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그 능동성이 조직 안에서 소모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능동성은 어떤 사람에게 그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데서부터 쌓이기 시작한다. 오드리 탕은 처음부터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경청을 하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든 모두 먼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계속 기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할 것이다. 오드리 탕이 이끄는 팀 구성원들은 각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차출된 전문가들이어서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녀가 이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효과는 서로 다른 부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각자 다른 가치와 작업법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의 가치를 찾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 가치를 실현해가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이 구성원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기존 동료들에게 공동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고 여기서 배운 디지털 업무 방식을 잘 활용해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타 부서와 소통할 때도 회의를 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타고 이동할 필요 없이 가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노력 대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평 관리 방식은 혁신과 자주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외부 세계가 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계 사고방식을 가진 투자자 같은 사람들은 이런 관리 방식이 매우 산만하다고 생각하고 제때 제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과거의 수평적 관리 방식은 대부분 신생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팬데믹이 발생하고 관리자가 어쩔 수 없이 원격으로 관리하면서 관리의 질적 변화가 생겼다. 집에서 화상회의를 할 때 사장이라 해도 직원이 켜놓은 여러 윈도우 창 중 겨우 한 칸 안에 있을 뿐이고 회의 창 말고도 다른 윈도우 창을 켜놓아도 사장은 알 수가 없다. 이때 조직은 어떻게 해서든 수평적 관리를 도입해 직원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변종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출몰하면서 팬데믹도 점차 생활화되고 수평적 관리 역시 미래 직장 관리의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에필로그. 유명한 SF 소설가 테드 창의 단편 소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평행우주와 소통하기 시작한 미래 세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세계에서는 평행우주와 통신할 수 있는 기기 프리즘을 통해 다른 세계 속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리에는 프리즘을 대여할 수 있는 셀프 토킹바까지 생겼다. 사람들은 여기서 작은 상자 속으로 들어가 프리즘을 활성화하고 문자나 말, 영상으로 다른 세계에 자신을 찾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 자신과 이야기할 때 주로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결정이 옳았는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과거에 A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해했고 프리즘을 통해 A와 결혼한 다른 세계의 자신에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물어봤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이직하면서 연봉은 올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이 지루해지자 만약 당시에 이직하지 않고 원래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또 프리즘을 통해 아직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자신을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승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테드 창이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만약 정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결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였다. 어떤 결정을 하든 평행우주 속엔 다른 결정을 한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드 창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말 평행우주가 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우리의 결정의 의미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수많은 평행우주 속 내가 각각 다른 결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내린 결정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만약 당신이 평행우주에서 다른 마틴 루터를 보게 된다면 그는 어쩌면 감히 교회에 저항할 생각도 하지 않는 마틴 루터일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곳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외부의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오드리 탕은 어린 시절에 왕따를 당하면서 점차 독학의 길로 접어들었다. 중학교 때 공식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면서 자신만의 사고 체계를 만들기 시작해 지금의 오드리 탕이 되었고 그녀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신속하고 공평하며 즐거운 업무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조하고 작업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만약 평행우주 속달은 오드리 탕이 어린 시절에 왕따를 당하지 않았고 순조롭게 공부하여 계속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지냈다면 그 이유는 지금의 삶과 달랐을까? 그래도 그녀는 중학교에 입학한 뒤 결국 독학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녀는 일찍부터 수많은 책을 광범위하게 읽었고 섬세한 관찰력, 열린 마인드로 온 오프라인의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을 이해했다. 그렇게 일찍부터 외부의 잣대로 자신의 방향을 판단하는 환경은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등수에 대한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점수를 매기는 사람은 내가 아니므로 나는 다른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을 것이다. 그런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녀는 한 번도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과학 기술 용어에 현혹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내린 정의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메타버스, NFT, 머신러닝, AI, 비트코인 등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새로운 투자 방식, 인류를 대신할 새로운 방식으로 보였겠지만 그녀는 늘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했고 외적인 모습에 유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짚을 수 있었다. 오드리 탕이 추구하는 모든 핵심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것은 공동 창조와 공동 작업이다. 그녀는 이것만이 인류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말하는 공동 창조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의 창조는 당신의 창조를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창조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60짜리 IQ는 그런 데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동 창조와 공동 작업은 그녀의 업무 태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탑을 쌓는 방식으로 한 가지 일을 함께 성취할 것을 장려한다. 과학 기술 도구는 그저 일 처리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 업무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사용해야 할 뿐, 그 도구 때문에 인류의 가치를 기계의 기술적인 설정에 맞춰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창작물이 다른 창작의 소재가 되게 하라. 공동 창작과 공동 작업에 대한 생각은 그녀가 창작을 대하는 태도에도 나타난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가 말한 것을 토대로 2차 창작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녀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한 음료 회사에서 자신들이 만든 음료 용기에 넣을 명언을 찾다가 오드리 탕이 한 말을 발견했다. 이에 오드리 탕에게 이를 사용할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오드리 탕은 이에 이렇게 대답했다. 세잇 사이트를 자세히 보시면 위에 모든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포함을 포기한다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재개 사용료에 관해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공유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회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물었다. 최소한 서명이라도 해주실 수 없나요? 그러자 오드리 탕은 제 플래커를 보시면 중문 서명과 영문 서명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도 포기했습니다. 즉 그녀에게 세세하게 물을 필요 없이 가져가서 쓰면 된다는 뜻이다. 오드리 탕은 검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존 상상력을 뛰어넘는 다양한 창작물들이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단순히 그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소재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오드리 탕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때문에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여 년 동안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아무도 2차 창작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내 경우엔 그 기간을 대폭 줄였다. 나는 무언가를 발표함과 동시에 죽은 지 70여 년이 지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왜 그녀는 사람들의 2차 창작을 이렇게 장려할까? 그녀는 자신이 창작할 때 매우 즐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고 비싼 사용료 때문에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길 바란다. 즉, 그녀는 인정을 받거나 사용료를 받기 위해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즐거워서 창작한다는 뜻이다. 이외의 지식이나 지혜 혹은 사람들과 함께 창조한 CC 등과 같이 그녀가 공유한 것들의 특징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생산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 그녀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하면 이는 오히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보다는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장 덜 힘든 방법이다. 사용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가 그녀의 소재를 사용하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 복사본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 복사본을 가진 사람은 같은 복사본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이를 기초로 토론을 벌이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오드리 탕은 이것이 바로 지식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숨기지 않고 대가 없이 공유해야 공동 창조와 공동 작업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미래를 대할 때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성은 아직까지는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갖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오드리 탕은 과거 대부분의 가치가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세워졌고, 소위 지위제, 희소하거나 대체제보다 선호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재화. 예를 들어 높은 사회적 지위, 명성을 보여줄 매우 좋은 식당의 예약, 비싼 자동차 따위를 말한다. 편집자 주의 가치는 대부분 불필요하고 사치스러운 여행이나 소비를 통해 창출되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정말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소비라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많은 좋아요를 받지 못한다. 또한 포토샵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세계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속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니 이런 오래된 가치 포지셔닝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현재 우리 시대의 가치의 방향은 갖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새로운 세대들은 기후 변화라는 의제와 관련해 자신들이 얼마를 투자했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순환 경제 방식을 생각해 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세운다. 즉,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를 주었는가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오드리 탕 역시 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비록 사람들 눈엔 그녀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영재라 뭐든 빨리 배우고 남들보다 잘할 것 같지만 사실 숨겨진 수많은 노력이 있다. 오늘날 인터넷 세계는 끝없이 광활하고 지식도 손쉽게 얻을 수 있지만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지식 추구에 있어서 모두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오드리 탕은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한 덕분에 일찌감치 자신만의 닻을 내리는 방식을 터득했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 세계에서 외부 세계의 혼란스러운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가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알고리즘이 우리 대신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자기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오드리 탕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뒤에는 이를 실현한 수많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그녀가 제시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나아갈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업무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심지어 세대 간의 소통에서도 무궁무진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특히 팬데믹이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하면서 업무나 생활의 쓰나미급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전통적인 선형 사고방식의 교육과 업무 방식은 이미 새로운 세계에 적용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어려서부터 혼자 공부했던 오드리 탕은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잘해두었다. 사고, 독서, 업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선형적 사고를 지향하고 공간적 사고를 선택했다. 그리고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와 나눴다. 이 책은 오드리 탕의 개인적인 학습의 역사와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업무와 학습,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자기계발서이다. 업무나 학습 방식뿐만 아니라 아이와 소통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색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